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문제가 많았죠? 기본적인 문제, 그냥 알 수 있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자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이제 공부 시작할 건데요. 오늘은 수익환원법부터 할 겁니다.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이제 됐습니까? 잘 들리세요? 잘 안 들려요? 왜 이렇게 매번 안 들리는데? 저는 잘 들리는데? 저기 잘 들리십니까? 안 들려요? 왜 마이크가 안 될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손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이제 잘 됐습니까? 잘 들리세요? 이제 잘 들리니까 졸리지 않겠네. 안 들려서 졸렸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가봅시다. 오늘은 수익환원법,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 여기까지 끝나면 감정평가가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개발, 관리, 마케팅 이렇게 수업하도록 할게요. 자, 5개 배우는 거죠. 수익환원법 하나, 부동산 가격 공시, 개발, 관리, 마케팅. 많이 나오면 6문제. 그래서 하면 5문제 나올 겁니다. 자, 수익환원법까지. 수익환원법은 여기 페이지 수가 요약정리지 페이지 수입니다. 그럼 수익환원법이 나오는데, 수익환원법은 최근에 출제 경향은 계산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수익환원법. 그러니까 전부 다 알 수 없고 이론적으로 중요하다는 거 보고 그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풀었던 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수익환원법은 이거는 반드시 알으셔야 되잖아요. 작년에도 여기서 출제했으니까. 수익환원법은 대상 부동산이 또는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하고 기재되는 순수익 또는 미래 현금을 환원 또는 할인하여. 이것도 아직 모르고 있다. 그러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돼요. 할인하여. 작년에는 여기다가 가로를 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기억이 들어갈 만 이런 식으로. 작년에 여기 가로, 그 다음에 29회 때는 할인에다 가로. 이렇게. 이게 이제 수익환원법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다 외울 겁니까? 외우지 마시고, 수익환원법은 순수익을 뭐하고, 환원하고, 미래 현금을 뭐하고, 할인하고. 그게 수익환원법. 근데 여기서 이제 속이는 방법은 어떻게 속이냐면, 수익환원법을 쭉 줘요. 수익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대상 부동산이 장래에 쭉 준다고요. 그럼 마지막에 순수익, 그다음에 현금을 환원 또는 할인까지 이렇게 맡겨줘요. 여기서 가액을 임대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임대료로. 무슨 말 되셨죠? 수익환원법은 가액 구하는 겁니까? 임대료 구하는 겁니까? 가액. 근데 이걸 임대료로 딱 바꿔버린다고. 그럼 여러분들 깜빡 속아 넘어가니까 수익환원법이 나오면 가액 구한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속이냐면 이게 수익환원법인데 수익분석법이라고 속이는 거야. 수익분석법이란 이렇게 준다고. 장래 산출 기재되는 순수익,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 또는 할인한다. OX, X. 수익분석법이 아니라 뭐다? 수익환원법이다. 그럼 수익분석법은 뭔데? 순필. 수익분석법은 순수익에 필요적인물 더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게 수익분석법. 이거는 수익환원법이다. 하고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이 나오면 그럼 영가이수가 기억나야지. 영가이수, 영속성, 가치정, 예측원칙, 수익환원법 이렇게.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수익환원법이 나오면 영속성, 가치정의, 예측원칙이 나오면 다 옳은 말이다. 또 수익환원법이 부동산 가치정의에 부합한 거야. 그 원가법하고 거래사례 비교법이 부동산 가치정의에 부합하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수익환원법이 부동산 가치정의에 딱 들어맞는다는 소리야. 자, 이런 뜻이에요. 이걸 평가할 건데, 이거 감정평가한다. 그러면 가치를 구한다. 가치를 산정한다. 근데 가치를 개념 적용할 때 이렇게 있잖아요. 부동산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이 현재 가치다. 그럼 부동산 가치라는 것은 이 부동산이 앞으로 수익이 발생시키면 그럼 이걸 이렇게 현재 가치 만든다. 이게 부동산 가치예요. 그러면 수익환원법,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 만들어서 부동산 가격 구하는 게 수익환원법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이 부동산 가치 정의하고 딱 들어맞는 거예요. 부동산 가치를 어떻게 개념 정의해요? 부동산 가치를
장래 기대되는 편익 현재 가치다. 장래 기대되는 편익 현재 이렇게 하는 게 부동산 가치다. 근데 수익을 현재 가치 만들어서 가격 가는 게 수익환원법이라고. 그래서 수익환원법이 부동산 가치 정의에 부합하고 세 가지 방법,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중에서 수익환원법이 가장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거야. 자, 수익환원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원가법하고 거래사례 비교법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이거는 부동산 가치 구할 때 맞지 않는 거라고. 왜 그러냐면, 자, 이걸 원가법으로 가액 구해봐요. 원가법으로 같이 구해봐요. 그럼 원가법은 세율원가 마이너스 감가거든. 그럼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은 전부 다 과거야. 과거. 거래사례 비교법은 이 부동산 평가한다. 그러면 이게 거래사례다. 이 거래사례가 과거에 거래된 거잖아요. 그 과거 돈 가지고 현재 돈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이게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논리라고.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과 원가법은 부동산 가치 정의하고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동산 가치는 미래 것을 현재에 만들어야 돼. 근데 원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은 과거 것을 현재를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그 정도까지는 우리한테 필요 없지만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중에서 부동산 가치 정의에 딱 들어맞는 게 뭐다? 수익환원법이다. 이거. 자, 그러면은 예, 수익환원법은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에는 6개의 법률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익환원법에는 저당 지분환원법, 자녀환원법,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처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여러 가지 방법. 그러니까 원가법하고 거래사례법은 그냥 하나의 방법이야, 이게. 그런데 수익환원법은 이 속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익환원법은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는 수익환원법은 직접환원법이야. 그럼 수익환원법에는 직접환원법, 자녀환원법, 저당지분환원법,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 감정평가사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걸 전부 다 공부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가 이 수익환원법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과거에 사용했던 수익환원법, 직접환원법, 이 정도가 우리 시험에서 나오고 있다. 물론 한 7, 8년 전에 아주 어려운 감정평가사들이 공부해야 될 그런 내용도 우리 중개사 시험에 냈다고. 출제자가 좀 포인트를 잘못 잡았다고. 그래서 그 한 번 나오고 그뒤로부터는 계속 이것만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수익환원법이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된다고. 이 공식은 필수 암기사항이에요, 이게. 그럼 수익환원법은 공식은 손수익을 뭐로 나눈다? 환원율로 나눈다. 이게 수익환원법이야. 사실은 이 공식은 수익환원법 중에서도 직접환원법, 전통적인 수익환원법이라고. 그럼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 수준은 우리 중개사에서는 이 정도만 나오고 있다. 그럼 수익환원법 그러면 감정평가 방법을 공부할 때 무조건 공식을 외우는 거야. 또 공식에 나온 말을 정리하면 돼. 원가법은요. 세율원가 마이너스 감가 수정액. 또 원가법은 세율원가 공부하고 감가 수정 공부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세율원가는 몇 가지를 알고 와야 됩니까? 세율원가는 몇 가지 알고 와야 돼요? 네가 해라. 다른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보는데 오후에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런데 거기 이름을 써야 되잖아. 성적을 게시하니까. 그런데 네가 해라를 써놨더라고. 이러면서 네가 해라 이렇게 썼더라고. 그 다음에 학개론도 써놓고 이렇게 이름에다가 학개론 네가 해라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홍쌤도 있고 막 복잡해. 이렇게. 그것도 나는 가장 수족해진 게 네가 해라를 썼다고. 네가 해라. 그래서 내가 할게요. 자, 원가법에서는 네 가지를 알고 가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다 지금. 무슨 말인지도 안타까워 죽겠어. 언니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럼 네가 해라. 또 수익환원법 옆에다가 네가 해라 써. 수익환원법은 네가 해라가 중요한 것처럼 또 느끼고. 자, 그러면 세율원가 나오면 네 가지 알고 가야 되잖아요. 기준 시점, 그 다음에 도급건설 기준, 소급인의 이윤이 포함된다. 세율원가는 두 가지가 있다. 물리적 측면의 원가, 그러면 대체원가입니까? 복제원가입니까? 복조원가, 복제원가, 대생산비용, 기능효용 측면의 원가, 대체원가, 대체원가. 기능효용 측면의 원가, 대체원가를 최저원가를 산정하면 감가 수정할 때 뭐 하지 않는다? 기능적 감가지 않는다. 이게 기억나요? 제도원가.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을 공부할 때 수익환원법이 공식을 알고 그럼 공식에 나온 말을 정리하면 수익환원법 이론적으로 정리되는 거야. 그럼 수익환원법의 공식은 순수익을 뭘로 나눈 것이다? 환원율로 나눈 것이다. 환원율로. 그래서
부동산 가액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익환원법을 구했으니까 수익가액 이렇게 부른다. 이게 수익환원법이에요. 그럼 수익환원법은 순수익하고 환원율 두 가지로 공부하면 수익환원법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순수익 공부하고 환원율 공부해야 되는데 순수익이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순수익은 이것만 하시면 돼. 수익환원법에 적용되는 순수익은 미래의 수익, 장래의 순수익이라고. 수익환원법은 전부 다 미래지향적이라고. 미래 것을 현재같이 만드는 거니까. 그럼 장래의 순수익, 미래의 순수익, 과거의 순수익, 그러면 X. 수익환원법에 적용되는 순수익은 과거의 순수익이다. 그러면 X가 된다고. 자, 그런데 이 과거의 순수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자, 지금 하는 말이 옳은 말인 걸까요? 대상 부동산이 지난 1년간 산출한 순수익에 환원율을 적용하여 수익가액을 산정했다. 다시 가볼까요? 대상 부동산이 지난 1년간 산출한 순수익에 환원율을 적용하여 수익가액을 산정했다. 순수익에 앞에 빼버리고 순수익에 환원율을 적용하여 수익가액을 산정했다. 그건 옳은 말이에요. 근데 순수익이 지난 1년간 순수익 그러면 틀린 말이야. 이거는 과거의 순수익이니까. 그럼 여기에 틀려버린다는 소리지. 그럼 이렇게 하죠. 대상 부동산이 장래에 산출할 것에 기대되는 순수익에 환원율을 적용하여 수익가액을 산정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뭐 수익환원법에서는 순수익하고 환원율을 공부하면 되는데 순수익은 딱 이거 하나만. 장래, 미래, 순수익이라는 거. 되셨죠? 과거의 순수익, 현재의 순수익. 그러면 틀린 말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환원율. 환원율이 수익환원법에서는 거의 80% 비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익환원법에서 환원율이 이론적으로 낼 수도 있고 계산문제 낼 수도 있고 최근에는 계속 계산문제 내다가 작년에 환원율의 이론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낸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자, 그러면 이제 환원율을 공부하자고요. 그럼 환원율은 이미 여러 번 저하고 언급해서 제가 어디에서? 투자론에서 어림셈법 그러면 승수하고 수익률이 있었죠? 그 승수에서 두 번째가 순소득 승수. 그럼 순소득 승수와 같은 말이 자본 회수기간. 순소득 승수 오른쪽에 수익률이 나왔다고. 수익률. 그 수익률에 종합자본 환원율. 그게 환원율이에요. 종합자본 환원율 공부할 때 종합자본 환원율에 종합도 생략할 수도 있고 자본도 생략할 수 있다. 그게 환원율이라고. 거기서 이미 다 수식을 다 공부하고 있다고. 그럼 이제 환원율의 수식을 알아야 되는데 환원율 수식을 외울 필요 없다고. 이걸 알면 돼요. 이게 수익환원법이니까 이 공식 알면 환원율 공식은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 이 공식은 환원율에 관한 공식입니까? 부동산 가격에 관한 공식입니까? 공식이요. 부동산 가격에 관한 공식이라고. 이걸 뒤에 쓰니까 여러분 좀 헷갈리니까 여기다 앞에 쓸까요? 부동산 가격은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눴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수익환원법이라고. 근데 우리는 환원율을 알고 싶다. 그럼 환원율의 수식이 뭐냐? 이 자리를 바꾸면 돼. 자, 그게 환원율이야. 그러면 자리를 바꾸면 환원율은 순수익을 뭐로 나눈 것이다? 부동산 가격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이게 환원율이야. 그러니까 환원율은 순수익을 부동산 가격으로 나눈 것이다. 그럼 이제 이게 환원율인데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시험을 출제할 수 있다고, 지문을. 그럼 환원율은 순수익에 대한 부동산 가격의 비율입니까? 환원율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수익의 비율이다.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수익의 비율이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자, 그러면 작년 시험 문제로 갑니다. 작년 시험지문. 환원율은 순수익의 부동산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OX, X 곱한 게 아니라 나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은 최소한 두 가지가 기억나야 되죠. 그러면 이거 읽는 법 이렇게 읽어간다는 거. 환원율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수익의 비율이다. 환원율은 순수익을 부동산 가격으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됐습니까? 부동산은 자산입니까? 아닙니까? 자산이죠. 자산. 광고에도 많이 나오잖아. 자산을 지켜드린다고 막 나오잖아요. 보험회사는 증권사 이런 데서 당신의 자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자신을 알라가 자산을 알라 그러도 막 요즘 광고에서 거의 예쁜 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자산이다. 자산. 그러면 환원율은 순수익을 자산의 가격으로 나눈 것이다. OX? 그렇게. 그럼 부동산으로 오니까 환원율은 순수익을 부동산 가격으로 나눈 것인데 그 부동산이 자산이잖아. 자산. 자, 그럼 환원율은 순수익의 자산의 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OX? X 나눈다는 거.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이제 잠시
다른 걸 한번 가볼까요? 메일리의 소멸법칙에서 흡입력이라고 배웠죠? 메일리의 소멸법칙에서 흡입력이라고 배웠습니다. 흡입력은 그 도시의 크기에 뭐하고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이 뭐한다? 반비례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흡입력과 거리의 제곱은 반비례하네. 이거 되셨죠? 메일리의 소멸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이거요. 어떤 도시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제 지워버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 지워. 네가 하라고 하니까 지울 거지 뭐. 내 맘대로 해야지. 그러면 환원율과 부동산 가격은, 환원율과 자산의 가격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 반비례. 그러면 환원율이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낮아진다. 됐습니까? 자, 이 공식 가지고 지금 제가 4가지 말했습니다. 환원율은 순수익을 부동산 가격으로 나눈 것이다. 환원율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순수익의 비율이다.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 환원율과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환원율과 자산의 가격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왜? 환원율이 높아지면 부동산 가격은 낮아진다. 이런 것들이 환원율이 이론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우리 시험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등장. 자, 여기 지금 여기 있네. 이렇게. 됐지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여기 환원율 생각하지 말고, 이자율하고, 은행 이자율하고 부동산 가격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까? 반대로 갈까? 반대로 가요. 이자율과 부동산 가격은 반대로 간다고. 그럼 환원율이 도대체 뭐냐? 환원율은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그러니까 환원율이 이자율이니까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자율하고 부동산 가격은 반비례 간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환원율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뭐요? 환원율이 이자율이라고 생각하면 이자율하고 부동산 가격은 반대로 가는 거지. 이제 환원율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원율에 대해서 개념을 공부했는데, 그러면 환원율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환원율의 구성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환원율 구성. 이 환원율 구성은 예전에 자주 나오다가 요즘 좀 뜸하고 있어요. 환수회라고 기억하는 거야. 환수회. 환수회. 이렇게. 그런데 이게 환원율이 저게 도대체 본질이 뭐냐? 환원율의 본질은 이자율이에요. 근데 왜 저렇게 환원율이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참고예요, 참고. 참고, 뭐 안 써도 상관없어요. 제가 환원율이 무슨 말인가를 제가 여기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는 거예요. 10억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은행에다 예금했어요. 은행에다 예금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하는 거고, 임대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네? 자, 10억을 예금했는데, 1년간 이자 수입이 1억이었답니다. 1억. 그러면 내 돈의 수익률, 자본 수익률은 몇 %인가요? 10억이라는 자본의 수익률은요? 10%죠. 10%. 10억을 투자해서 1년 동안 이자 수입 1억이니까. 됐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신한은행에다 10억을 예금했는데 신한은행에서 1년 동안 이자를 1억 준다는 말은 은행 이자율이 몇 %라는 소리입니까? 10%라는 소리죠. 10%. 그러면 자본 수익률이 이자율이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이자율하고 할인율하고 똑같은 말 아시죠? 이자율하고 할인율이 똑같잖아요.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가 갈 때는 이자율이고,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가 갈 때는 할인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익률하고 할인율하고 이자율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됐고, 이제. 자, 그럼 이제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이게 임대용 분산인데, 임대 수입이, 1년간 임대 수입이 얼마가 나오냐면 1억이 나왔어요, 1억이. 여기. 자,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봐요. 이 부분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여러분들, 은행에다 예금할래요? 부동산 살래요? 그 은행에다 예금해야 돼요. 부동산 산 것보다 은행에다 예금한 게 훨씬 나아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럼 부동산 에서 1억이라는 임대 수입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자 수입과 임대 수입이 1억씩 똑같아요. 그런데 은행에다 예금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은행에다 예금하면, 그러면 매년 1억이라는 이자 수입이 발생하고 10억 원금은 그대로 유지돼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부동산이 감가돼요. 감가. 그럼 이 부동산이 1년에 2천만 원씩 감가된다고요. 2천만 원씩. 그럼 2천만 원씩 감가되면 임대료 수입이 1억은 실질 수입은 2천만 원을 빼야 돼. 여기는 실질 수입이 8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럼 1억 중에 실질
수입은 8천이야, 8천. 8천이고, 나머지 2천만 원이 감가된 거야, 감가. 부동산 투자한다면 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부동산. 감가 되죠? 그래서 감가액이 2천만 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은행에다, 부동산 사서 투자해서 임대 수입 1억 나왔는데, 그 1억은 순수한 수입은 8천밖에 안 된다는 소리야. 1년에 2천만 원씩 감가가 돼버리니까. 감가가. 그러면 은행에다 예금하면,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자본 수익률은 몇 퍼센트예요? 8%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에 2천만 원씩 감가돼. 2천만 원씩. 그럼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1년에 2천만 원씩 감가되니까 이걸 2천만 원씩 따로 적립을 해야만이 나중에 이 부동산 내용유수가 끝났을 때 그 금액이 된다고. 근데 은행에다 예금하면 감가는 안 돼. 계속 1억씩, 10억씩 유지되니까. 그럼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면 감가 2천만 원인데, 이 2천만 원만큼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매년 자본을 빼내야 돼. 여기 1억에서. 그것을 자본을 회수한다고 한다, 회수. 그럼 이제 자본 회수율이 몇 퍼센트냐면, 자본 회수율이 2%라고, 2%. 10억에 대해서 2천만 원이니까, 2%.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하면, 그러면 수익은 1억이 발생했지만 수익률은 8%밖에 안 된다고. 그럼 나머지 2%가 뭘까? 나머지 2%가 수익률이라는 회수율. 자본을 회수해야 되니까 회수율. 인상은 많이 안 좋아질 줄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상각률이라고 한다고, 상각률. 그럼 은행에다 예금하면 자본수익률이 그냥 10%인데,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자본수익률 8에다가 자본회수 2를 더해야 돼. 그래야만이 은행에서 나온 1억하고 똑같아진다는 소리야. 똑같습니다. 그래서 환원율은 본질은 수익률인데 거기다가 자본 회수율을 더한다는 거야. 회수율 이렇게. 그래서 환수해 이렇게 해온다고. 그러면 이제 예전에 잘 나오고 요즘 안 나오는데 이 구성은 속일 때 이렇게 속인다고. 봐봐요.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에 할인율을 더한 것이다. OX, X. 자본 수익률에 자본 회수율을 더한 것이다. 그럼 이렇게 환원율의 구성은 이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다고. 환원율은 수익률 플러스 회수율, 할인율 플러스 회수율, 이자율 플러스 회수율, 그 다음에 수익률 플러스 상각률, 할인율 플러스 상각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환원율은 수익률에다가 이자율 더했다, 수익률에다가 할인율을 더했다? 그러면 틀린 말이지. 수익률에다가 회수율을 더했다, 이렇게. 자, 여기서 하나 아주 좀, 그 정도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나올까 싶은데, 다른 문제집에서는 이런 내용을 냈는데요. 자, 토지 환원율 볼까요? 토지 환원율. 그럼 토지는 감가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토지 환원율은 이게 있을까 없을까? 없죠. 토지 환원율은 이게 없다는 소리예요. 이게. 감가되는 것만 여기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럼 볼래요? 이렇게 나와서 자본 수익률이 8%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자본 회수율이 2%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시험 문제에 주어졌어요. 이렇게. 그럼 토지 환원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토지 환원율은.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토지 환원율은 그래요. 토지 환원율은 몇 퍼센트? 8%. 10% 아니야. 18만 하지 말고. 8%야. 토지는 이게 안 되잖아. 이게. 자본 회수율은 감가되니까 자본을 빼내겠다는 소리야. 그럼 토지는 감가 안 되지. 그러니까 토지는 이게 없는 거지. 그럼 건물 환원율은? 그렇죠. 건물 환원율 2개를 더해서 10% 이런 논리라고. 이게. 너무 멀리 왔어요. 외부가 제가 너무 멀리 왔습니다. 자, 멀리 온 곳을 다시 원상으로 갑시다. 원상으로 가서 환원율의 구성은 요즘 잘 나오진 않지만 환원율 구성은 환수해. 됐지요? 이렇게. 자, 이제 환원율 산정 방법이라고 나와요. 환원율 산정 방법이 시조 투엘브 그러거든요. 시조 투엘브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요거 투자결합법은 다르고 분리될 수 있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장추출법, 조선법도 이론적으로 막 내용이 있거든. 그리고 부채감당법, 에르도법도 이론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15회 때까지 나오고 그대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환원율 산정 방법이 15회 때까지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환원율 산정 방법을 굳이 막 이걸 우리 책
174쪽에 환원율 산정 방법 나오면서 시조 2L9라고 나왔죠? 최소한 그 정도, 이름 정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장 지출법, 조성법,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 이렇게 나오는데, 175쪽 가장 위에 하면 2번, 동그라미 2번, 다루고 불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거 나오죠? 자,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는. 자, 투자결합법이 나오면 다루고 불릴 수 있다. 그러면 된다고. 투자결합법 나오면 다루고 불릴 수 있다. 자, 투자결합법은 두 가지가 있어. 물리적 투자결합법, 금융적 투자결합법. 그럼 물리적 투자결합법, 금융적 투자결합법 나는데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제가 해볼게요. 무조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다루고 불릴 수 있다.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토지와 건물의 소득 창출 능력이 다르고 분리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OX, O. 무조건 투자결합법 나오면 다르고 분리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이게 왜 그러는가를 설명해도 여러분이 뭔 말이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설명하지 않는다고 이거.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금융적 돈이죠. 그럼 자 봐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율과 저당 투자의 요구 수율이 동일하고 분리될 수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 OX, X. 무조건 투자결합법이 나오면 다르고 분리될 수 있다. 됐습니까? 죽을 것 같아.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 자, 이거 마시면 돼. 다르고 분리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부채 감당법으로 환원율을 구한다. 그럼 세 가지로 곱하면 된다고. 부, 대, 저. 부, 대, 저. 이렇게. 자, 이제 부대전인데, 요 대부비율 자리에, 다른 말로, 대부비율하고 똑같은 말이 저당 비율, 용자 비율, 차입 비율. 여기다가, 시험 문제에서 대부비율 자리에다가 저당 비율을 준다고, 저당 비율. 그래도 5야, 5. 대부비율하고 저당 비율하고 용자 비율 다 똑같은 말이니까. 됐습니까? 자, 환원율 산정 방법 시조 2L부가 있다. 환원율 산정 방법 시조 2L부가 있다. 투자결합법은 다르고 분리될 수 있다. 되셨죠? 투자결합법 뭐라고요? 다르고 분리될 수 있다. 부채감당법은 부대적. 됐어, 이제. 물론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자, 이제 환원율에서 이제 환원율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가로 넣기 잘 주고 거의 계산 문제예요. 거의 계산 문제. 그러니까 환원율에 가로 넣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봅시다. 이렇게. 이거는 우리 책에 없는 겁니다. 책에를 다 분산된 것을 제가 정리해 놓은 거야. 그럼 환원율은 가로 넣기 준다. 가로 넣기. 자, 그럼 환원율은 부동산 가격을 가지고 뭘 읽어? 뭐 순수익. 여기에 들어갈게. 순수익. 또는 순영업소도 일으킨다고. 이게 아주 환원율의 기본 공식이야. 그 가로 넣기 나오고 또 계산 문제 준다고. 자, 좀 이따 이제 계산 문제 볼 건데 환원율은 거의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그럼 계산 문제는 이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공식. 여기 있는 공식을. 그럼 마지막에 있는 거 봐봐요. 마지막에 있는 거. 환원율은 부채 감당률. 그 다음에 저당성수. 부, 대, 저. 여기 들어갈 게 뭐예요? 대부비율. 대부비율 아니면 다른 말로 저당 비율.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은요. 환원율은 환수회.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벌써 자본 회수율. 여기 들어갔던 자본 회수율. 여기 두 번째가 환원율의 구성인데 요즘은 이건 나오지 않는다. 예전에 아주 단골순위만 나왔다가.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토지, 건물, 지분, 저당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환원율 산정 방법에서 이론적으로 공부할 때 다르고 분리될 수 있다 했죠. 그게 다르고 분리될 수 있다가 여기 봐볼래요? 투자결합법은 다르고 분리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이 토지하고 건물을 볼 때 두 개가 지금 결합되어 있는 거야. 토지하고 건물이 결합되어 있는 거라고. 그럼 이 부동산을 토지, 건물로 보면 그럼 이것을 물리적이라고 해. 있는 그대로 보겠다는 소리야. 그럼 이걸 물리적 측면에서 환원율을 구한다. 그걸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고 한다. 물리적 투자결합법. 그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어떻게 하냐? 토지 비율은 몇 %고 건물 비율은 몇 %인가? 그러니까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토지 비율, 그 다음에 건물 비율 나온다고. 건물 비율. 그럼 토지 비율 나왔으면 건물 비율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토지 환원율. 이걸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는 뭐 나올까? 건물 한원 이렇게 나옵니다. 건물 한원. 이렇게 구하는 게 물리적 투자결합법이야. 그래서 두 개를 더한다고 이렇게. 이게 물리적 투자결합법. 쓰지 마세요. 한 면 넘기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얘를 토지 건물로 보지 말고 이게 10억인데 전체가 10억인데 네 돈 내 돈으로 보자. 네 돈 내 돈으로. 그럼 네 돈은 은행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고 지분 저당이라고 합니다. 지분 저당. 그러면 돈으로 보면 은행에서 돈 빌려서 투자했다. 그럼 내 돈하고 은행 돈 있을 거라고. 그러면 내 돈은 지분이라고 하고 은행 돈은 저당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제 이걸 금융적으로 보면 환원율 구할 때 토지 건물 나온 게 아니라 네 돈 내 돈이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 지분 비율 나오고 곱하기 플러스 여기는 무슨 비율? 저당 비율. 지분 나왔으니까 저당이 나와야 돼. 저당 비율 곱하기. 자,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토지 비율, 토지 환원율, 지분 비율, 지분 환원율이에요. 지분 환원율. 근데 그 지분 환원율인데 여기 이제 지분 환원율인데 근데 이 지분 환원율하고 똑같은 말이 있어요. 이게 지분 배당이에요. 지분 배당이에요. 자, 그러면 저당 비율 나왔으니까 여기는 건물 비율 나오고 건물 환원율. 저당 비율 나왔으니까 여기는 뭡니까? 저당 환원율이에요. 저당 환원율. 그 저당 환원율인데 이 저당 환원율이 저당 상수야. 저당 상수 이렇게. 자, 위에 게 물리적 투자결합법이고 또 밑에 게 금융적 투자결합법이야. 자, 그러면 이제 계산 문제까지 하실 분들은 요 수식까지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계산 문제 난 안 해야 되겠다. 그러면 투자결합법 나오면 다르고 분리될 수 있다. 이게 다르고 분리될 수 없다. 동일하다. 그러면 이런 공식은 필요 없어요. 다르니까 토지하고 건물 따로따로 해서 각각의 환원율을 곱하고 더한다는 소리게.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지워버리고 이 다음에 또 있으니까 이 다음 화면을 보기 위해서 제가 했으니까 패턴이 어떻게 된가를 유심히 보시라는 거예요. 패턴이. 자, 가봐요. 그러면 네 번째가 환원율은 토지 비율 곱하기 토지 환원율 플러스 건물 비율 곱하기 건물 환원율.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가 물리적 투자라고 토지 건물 나왔으니까 네 번째가 지분 저당이 나온 거야. 지분 저당이. 그럼 지분 저당 나왔으니까 금융적 투자라고. 그럼 지분 비율, 토지 비율 다음에 토지 환원율이죠. 지분 비율 다음에 지분 환원율인데 지분 환원율이 뭐라고 했어요? 지분 배당률이라고. 여기 지분 배당률. 현보고 정하지 마세요. 103페이지 가면 다 있어요. 103페이지 가면 여기 이제 지분 환원율이라고. 환원율 해도 되고 환원율 해도 되고. 그럼 저당 비율 곱하기 여기는 뭘까? 저당 환원율이겠죠. 저당 환원율인데 그게 저당 상수야. 저당 환원율이 저당 상수. 이게 이제 저당 상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당 상수가 이렇게. 그럼 저당 상수가 이게 뭔데? 저당 환원율이라는 소리야. 저당 환원율. 저당 환원율. 이제 이게 가로놓기 이렇게 나온다고. 가로놓기. 그렇게. 자, 마지막에 있는 것은 부채 감당법 부대되고. 네. 자, 이 정도 수식을 알면 이제 수가론법은 환원율은 거의 다 끝나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을 여러 쭉 정리해놨어요. 가로 들어갈 말. 이렇게. 가로 들어갈 말은 이렇게 정리됐다. 자,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만 않으면. 여기 세부비율 대신에 뭘 줄 수 있다? 저당 비율을 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저당 상수하고 똑같은 말이 저당 환원율이라는 거. 지분 배당이랑 똑같은 게 지분 환원율이라는 거. 아마 시험에 나오면 지분 환원율이 아니라 지분 배당률로 줄 거라고. 여기도 저당 환원율이라 저당 상수라고 줄 것이고. 그럼 저당 비율 이 자리에 다른 것 들어가도 상관없죠. 세부비율 들어가도 상관없지. 세부비율 들어가도. 자, 이게 환원율. 그럼 이제 환원율은 다 끝났고, 그럼 환원율이 끝나면 수익환원법이 다 끝났고, 그럼 이제 문제풀로 가야지, 문제풀. 선생님 다 끝난 거요? 끝난 거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 것 같은데, 책을 보든지 아니면 요 문제지를 보든지, 문제, 오늘 풀었던 문제, 여러분들 선택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봅시다. 네. 책을 보신 분들은 이게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 책 보신 분들은 201페이지.
이 자료를 활용하여 뭘 구하겠습니까?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절하게도 딱 수익가액 구하겠잖아요. 그럼 수익가액은 순수익을 뭐로 나눈 것이다? 환원율로 나눈 것이다. 그럼 우리는 순수익 구하고 환원율 구하면 되잖아. 근데 이 출제자 너무너무 좋아. 환원율이 10%딱 줬잖아. 그럼 여기 0.1 하나 구했습니다. 그럼 뭐만 구하면 돼요? 순수익만. 자, 최근에 이렇게 환원율을 직접 줬거든요. 그래서 최근 문제하고 유사하게 낸 거야, 지금 이거는. 여기다 이제 기대율을 주기도 해요, 기대율. 기대율은 또 8%라고 줘. 그럼 또 기대율을 가지고 실험을 해. 기대율을 어디다 써먹지?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라는 소린가? 아니면 두 개를 곱하라는 소린가? 이 문제에서 기대율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기대율하고 관련된 게 뭐가 있었어요? 감정평가 방법이 우리가 7가지가 있다고 배웠잖아요. 감정평가 방법은 원가법, 거래설비고법, 수익하는법, 가액권, 그 다음에 토지가액권은 공시가시법, 그 다음에 임대를 구하는 것은 적산법, 임대사료비고법, 그 다음에 수익분석법, 이 7가지 중에서 기대율이 나오는 게 무슨 방법에서 기대율이 나와요? 적산법, 기필, 적산법에서 나와, 적산법에서. 그러니까 수익하는 법에서 기대율은 필요 없는 자료죠. 필요 없는 자료. 근데 이걸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곤란해지. 이걸 도대체 어디다 써먹을까? 이렇게. 필요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럼 환원율이 10%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순수익만 구하면 돼. 순수익. 그럼 순수익은 가능총소득이 1억이고, 여기서 공실및 불량부채를 빼면, 공실및 불량부채가 공실손실통당 및 대손충당금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가능총소득이 10%죠? 그럼 마이너스 3만원. 기타 수입은 없네요.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 9천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뺍니까? 영업 경비를 빼는 거야.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순영업소득이 나오는 거야. 그럼 영업 경비는 영업 경비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그럼 영업 경비 해당되는 거 유지비, 관리비, 수선비, 광고 선전비, 전기세, 전화세 쭉 이런 것들. 그것은 쟁점이 안 되고 쟁점이 되는 것은 3가지 반드시 기억한다. 재산세, 정부세, 화재보험. 그러면 수선, 유지비, 이거 영업경비, 화재보험료 영업경비, 재산세 영업경비, 이 3가지가 영업경비. 그럼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해볼까요? 공, 부, 소, 감, 소, 계, 자. 그럼 공실물 불량부채 영업경비다. 부, 부채 서비스 영업경비 아니다. 영업경비. 소득세 영업경비 아니다. 됐죠? 감가상각비 영업경비입니다. 소유자 급여 영업경비 아니다. 개인적인 업무비 영업경비 아니다. 자본적 지출 영업경비 아니다. 됐죠? 그럼 끝났네, 이제. 그러면 영업경비 해당되는 것은 얼마입니까? 1,000만원. 그럼 여기서 또 1,000만원 뺀다. 1,000만원 빼면 순영업소득은 8,000이다. 아이, 깔끔해, 좋아. 아주 깔끔해. 그럼 여기다가 8,000을 올려라. 그러면 8,000을 0.1로 나누니까 얼마다? 8억이다. 선생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30초면 끝나지. 시간이. 30초면 끝나지. 아니, 30초면 끝나지, 이게 뭐. 예? 선생님, 이렇게 하는겨? 이렇게 하는겨.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해봐, 그러면 되는 거지. 예? 아무것도 아니야. 눈만 크게 뜨면 된다니까. 개로는 공법보다 민법보다는 훨씬 쉽다. 네. 중개사법보다 훨씬 더 쉽다. 중개사법은 그 법도 아니야. 뭐예요, 그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게 문제예요. 그게 뭐예요. 네? 중개사 과목 중에서 그나마, 개론 빼고, 그나마, 이게 좀 공부해야 할 내용은 민법. 민법밖에 없어. 민법이 정말, 이게 이렇게, 톱니가 몰려가듯이 핑핑 돌아가고 보면, 어떻게 이렇게 정교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법은 굴뚝이 내가 나오고, 거기, 아니, 온벽을 설치할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무슨, 온벽을 설치하라 말아야 된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자, 24번 한원율에 관한 거. 틀린 거 그랬습니다. 틀린 거. 이건 좀 어려워요. 불필요한 것도 많고. 자, 갑시다. 기업. 자본의 기회비용을 반영함으로 자본시장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함께 상승한다. 한원율은 수익률 플러스 회수율 했잖아요. 그럼
환원율은 수익률 플러스 해수율인데, 수익률이 뭐였어요? 이자율이죠, 이자율. 그러면 시장 이자율이 높아지면 환원율도 뭐다? 높아진다. 당연히 옳은 말이고, 자본의 기업이 이 정도까지 필요 없는 거고, 그럼 기업 옳은 말. 니은. 부동산 자산이 창출하는 순용업 소득에 해당 자산의 가격을 곱한 겁니까? 나눈 겁니까? 나눈 거지. 곱한 게 아니라 나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자, 디귿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뭔 말일까? 자산 가격의 상승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그럼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여기 봐요. 환원율 이렇게 나왔어요. 환원율은 수익률. 그럼 자산 가격의 상승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럼 그냥 한번 가봐봐. 여러분들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자, 니을. 자본 환원율이 상승하면 자산 가격이 상승한다. 뭡니까? X. 그다음 프로젝트 위험이 높아지면 자본 환원율도 상승한다. 사실은 환원율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환원율은 순수 이율에 위험 할증률을 더한 거라고. 뭐 이 정도까지는 갈 필요 없는데 위험 할증률을 더한 거라고. 뭐요? 자,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에 자본 횟수율을 더한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또 여기 자본 수익률이 이자율이죠. 이자율 맞잖아요. 그럼 자본 수익률이 이자율이다. 은행 이자율이다. 그럼 이자율에 위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을 순수이율을 한다고. 거기에다가 여기 자본 횟수는 감과 같은 데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위험 할증해달라 이런 논리라고. 그러니까 이건 많이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다 기억하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거 질문 중에서 다 기억 필요 없이 한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실은. 자, 여기 니은하고 니을 정도만 기억하시고, 이것은 자산 가격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결국은 환원율은 뭐가 돼요? 수익률이라고, 수익률. 내가 이 분산으로부터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 것인가. 그럼 당연히 투자자들이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그 기대를 반영해서 환원율이 적용된다. 많이 어려운 말들게요. 여기 박스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부 다 알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작년에 출제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기억할 것은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니은하고 뭐다? 니을만. 니은하고 니을. 나머지는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2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틀린 말로 나왔네. 틀린 말로. 그럼 환원율이 나오면 여기 곱한다 나눈다고. 그 다음에 환원율과 부동산 가격, 자산의 가격은 비례 반비례 있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고요. 자, 이제 3, 4, 5가 수단원법에서 이제 계산 문제를 물어보는 거고. 거의 다 계산 문제 물어보니까 수단원법은. 자, 그럼 이제 여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3번 문제고, 예. 책으로 가면, 문제집으로 가면 25번 문제예요. 뭘 구하라겠습니까? 환원율. 그럼 이 문제를 보면서, 이걸 보면서 환원율 구하겠는데, 아까 우리 환원율 구하는 거, 공식 몇 가지 공부했어요? 5가지. 5가지 공부했잖아요. 5가지. 이 5가지 중에서 무엇을 적용해야 될까를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선택. 그럼 이 5가지 이제 있는데, 만약에 환원율 구하는 문제에서 저당 상수가 나왔다. 그러면 저당 상수가 나온 것은 요거 2가지다. 자료에 환원율 구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자료에 저당 상수가 나왔다. 그러면 이 2가지 방법이라면 2가지. 여기는 저당 상수 없죠. 여기도 저당 상수 없죠. 여기도 저당 상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료에 저당 상수가 나오면 부채 감당법 아니면 요 위에 금융적 투자기랍법 이 둘 중에 하나를 적용하라는 소리죠. 자, 그럼 봅시다. 이 문제에 이제 환원율 구하기 했으니까 자료를 보면 저당 상수가 나왔네. 저당 상수가. 그럼 저당 상수가 나왔으면 부채 감당법, 부대저 이걸 적용하거나 아니면 금융적 투자기랍법 지분 비율 곱하기 지분 환원율 플러스 저당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 둘 중에 하나는 소리예요. 근데 이 문제를 봤더니 대부분 나왔고 순용업소득하고 세전현금이 나왔습니다. 순용업소득은 부채 감당률하고 관련되어 있거든. 이거는 부채 감당법을 환원율 구하는 소리야. 부채 감당법. 그러니까 부채 감당법이니까 부채 감당법은 부대죠. 그랬잖아요. 부대죠. 부채 감당법은
그러면 환원율 구할 때 9배죠.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저당 상수는 좋네. 0.177이라고. 대부비율도 좋네요. 60%라고. 0.6이라고. 그러면은 부채 감당률만 구하면 되겠네. 그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으로 뭘 나눈 것이다. 부채 서비스를 나눈 것이다. 그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액이다. 근데 순영업소득이 주어졌습니다. 얼마라고? 2천이라고. 그러면 부채 서비스액만 하면 되죠. 그 부채 서비스액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현금불이죠. 그럼 이 문제에서 부채 서비스액은 얼마입니까? 800. 800이잖아. 800. 순영업소득 2천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뺐더니 내 세전현금흐름이 1200이 됐다. 그럼 부채 서비스액 얼마나? 800이야. 800. 이거 800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네. 그럼 얘는 2.5가 되는 거야. 2.5. 여기다가 이제 2.5. 여기다가 2.5. 이제 이 문제는 이것 구하는 게 쟁점이니까. 이거. 자, 이 문제는 이 자료를 보고 무슨 방법으로 환원율을 구할 것인가 판단돼야 되고, 그다음에 부채 감당법으로 됐다. 아, 부채 감당법이구나. 그러면 부채 감당률 이게 쟁점이라고. 쟁점. 그러면 3개로 곱하면 되죠. 3개로 곱했더니 이게 나올 겁니다. 26.55. 맞습니까? 26.55. 이렇게. 숫자 외우면 안 돼요. 숫자는 이게 아니라 이걸 외워야지. 부대절을. 자, 이제 4번 문제, 자료열 4번 문제고, 저는 이제 26번 문제, 책은 26번 문제입니다. 대상 부동산 가치는 그랬습니다. 대상 부동산 가치는. 그럼 대상 부동산 가치를 구하겠는데, 이것도 수익환원법이야,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 전통적인 소득 접근법. 이게 우리가 배웠던 수익환원법이에요. 그러면 순수익을 뭐로 나눈다? 환원율로 나눈다. 아까 대표 유형 문제, 처음 풀었던 문제는 환원율이 10%라고 줬죠. 대표형 문제는 환원율이 10%라고 줬잖아요. 대표형 문제. 대표형 문제는 환원율이 10%라고 줬잖아요. 10% 줬죠. 근데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는 환원율을 안 줬습니다. 그럼 환원율을 안 줬으면 환원율을 구해야 되지. 그 다음에 순수익 구해야 되지. 그럼 순수익부터 구합시다. 순수익은 산정하면, 그러면 가능총수도 나왔네? 가능총수도 얼마? 5천. 여기서 공실 및 불량부터 빼죠? 그러면 10%니까 얼마? 500. 기타 수입 있나요? 없죠. 기타 수입 없으니까 유효총수가 나오죠. 유효총수는 4,500. 여기서 이제 뭘 빼요? 영업경비 빼죠. 영업경비가 500 줬습니다. 500을 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순영업소득 얼마? 4,000. 사실은 저는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시험장에서는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5,000, 10% 500 빼고, 또 500 빼니까 4,000 바로 나와요. 자, 그러면 순수익 4,000이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는 환원율 구해야 되겠죠? 자, 환원율 구하는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예? 그럼 이거는 토지 건물 나왔으니까 물리적 투자계량법입니까? 금융적 투자계량법입니까? 물리적 투자계량법. 그럼 환원율은 물리적 투자계량법. 물리적 투자계량법의 수식은 토지 비율 곱하기 토지 환원율 플러스 건물 비율 곱하기 건물 환원율. 그럼 환원율 구해볼까요? 토지 비율 0.4. 토지 환원율 5% 0.05 플러스 0.6 곱하기 0.1 2% 6% 8% 이거 자주 풀다 보면 암산으로 바로 되거든. 그러면 8% 여기에 몇이 올라간다? 0.08이 올라가죠. 됐지요? 예. 그러면 4,000을 0.08로 나눠라.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5억이 나오죠. 5. 답이 몇 번? 5번. 이 정도. 그럼 수익환원법에서 우리 문제를 4문제가 풀어봤는데, 근데
하나만 이론적으로 풀고 다 계산 문제 풀거든요. 다 계산 문제. 이렇게 계산 문제만 나온다. 수가하는법은 손수익과, 아니, 한원율 계산을 하십시오. 아니면 수익가격 계산하십시오. 계산 문제. 이론적으로는 한원율만 기억하시면 된다. 한원율에 대해서는 푸다기하라법이 나오면 다루고 분리될 수 있다. 되셨죠? 됐어요. 고생하셨고, 쉬었다가 부동산 가격 공식 합니다.